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 원미연입니다. 조현병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가끔 사건, 사고 소식과 함께 그 배경에 조현병이 있다고 언급되는 일이 많아서 마치 무서운 범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현병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동청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현병이라는 키워드는 몇 해 전부터 종종 접해왔기 때문에 마냥 낯설지는 않은데요. 자, 조현병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네, 조현병은 한마디로 환자의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인 환청, 망상 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병이 진행되면서 인지기능 저하까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먼저 조현병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빈센트 반 고흐.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고흐라고 하면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이렇게 굉장히 불후의 명작을 남긴 화가인데요. 고흐와 조현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독특하고 개성 있는 터치, 네, 그런 특징이 있었던 반 고흐는 아름다운 그림하고는 달리 본인 자신은 고달픈 삶, 정신적인 고통, 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네. 그런데 이제 반 고흐의 진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네. 조울증, 뇌전증, 납중독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제 고흐가 환청도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현병이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고흐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스스로 귀를 자르는 이런 음. 행동들도 하고 네. 그걸 이제 자화상으로 남기기도 했었죠. 네. 이제 결국은 스스로 총을 쏘아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 고흐의 그림이나 고흐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중에서도 꽤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유병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생님? 네, 전 인구의 1% 정도라고 하고요. 음. 언어나 인종, 남녀 구분 없이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흔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암 중에 가장 흔한 갑상선암이 0.5%, 암 전체를 합쳐도 2.2% 이렇게 볼 때 암과 비교해봐도 결코 낮은 발병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평균적으로 남자는 20대 초반, 여자 환자는 아. 20대 후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개인차나 환경에 따라서 더 일찍 발병을 하거나 더 늦게 발병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젊을 때 많이 발병을 하시기 때문에 45세 이상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주로 20대 좀 젊을 때 발병을 한다는 건데 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밝혀진 게 있나요? 확실하게 밝혀진 원인은 있지는 않고요. 음. 근데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가설은 뇌신경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어떤 이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 뇌신경 세포는 서로 연접이라는 게 이제 신경 세포들끼리 연결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태어날 때는 한 신경 세포당 15,000개 정도씩 다른 신경 세포와 연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성장하면서 필요 없는 연결고리들은 이제 잘라내는 거죠. 쓸모 있고 의미 있는 정보의 흐름만 남겨두는 건데요. 네. 이 과정을 프루닝, 그러니까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초기 성인기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현병은 과도한 가지치기 결과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초기 성인기에 주로 발병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조현병의 발생 원인도 좀 살펴볼 텐데요. 왜 발병하는 걸까요? 사실 그 원인이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 결핍이 있거나 감염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 자녀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상실이나 학대 이런 트라우마가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병 가능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환경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조현병이 발병한다. 이런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환경적, 유전적, 뭐 심리적인 요인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한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유전적인 영향이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교수님? 네네,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쌍생아 연구라고 하는데요. 네. 일란성 쌍생아라는 거는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전자가 똑같은 이 두 사람에서 한 명에게서 조현병이 발병한 경우에 다른 한 명에게서 조현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한 50%, 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일반인 대상 연구에서는 발병률이 1% 정도인 점을 볼 때는 비교하자면 50배나 높은 발병률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일란성 쌍둥이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혹시 조현병의 병력을 갖고 있는 경우 자녀의 발병 위험은 어느 정도나 높아지는 걸까요? 네,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 이제 치료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뭐잘 지내시는 분들은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시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이제 잘 지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아이가 발병하면 어떡하나 이런 걸 사실 많이 걱정하시고요. 네. 그런데 부모 중에 한 명이 병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발병할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10%. 부모 모두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녀가 발병할 확률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영향이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외에 또 조현병 발생과 관련 있는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현병이 호전되면서 오히려 현실감을 되찾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정신병 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우울증에 대한 치료도 병행을 하게 되지요. 네, 그밖에 뭐 지적 장애처럼 조현병의 발생에 연관이 있는 질환은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물질 의존 장애 등이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실 뭐 진단적으로 조현병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30% 정도까지는 조현병이 함께 진단되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청과 망상. 요거는 아무래도 조현병의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주요 증상이 맞나요, 선생님? 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조현병이 이런 이 두 가지 증상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양성 증상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양성 증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뭔가가 더 있는 것. 네. 플러스. 네, 그렇죠. 음성 증상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네, 뭐 환청이라든가 망상, 뭐 사고 내용이 비논리적이 되고 짜임새가 없어지고 질이 멸렬해지고 몸이 굳거나 뭐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에 양성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네. 뭐 적절한 정서적인 반응.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증상을 음성 증상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보통은 이런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나요? 발병 초기에는 양성 증상이 더 뚜렷할 때가 많지만 네. 병이 만성화될수록 음성 증상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음성 증상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는 뭐 거의 완전히 고립되어 지내면서 명면, 환청, 망상이 동반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음성 증상이 있는지 유무가 환자분의 예후, 그러니까 치료 반응에 더 많이 이제 관련돼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음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더 잘 호전되지 않고 경과가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성 네. 증상만 보일 때 좀 초기에 빨리 치료해 주는 게 좋겠네요. 네, 네네. 그렇죠. 네. 자, 근데 다른 정신질환과 구분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조현병의 정확한 증상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상 면에서 볼 때 주된 특징이라면 뭘까요, 선생님? 먼저 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망상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 강하게 고착이 된 그런 생각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네. 있는데요. 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피해 망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저기 뭐 CCTV로 감시를 당한다, 뭐 이메일이 해킹 당한다, 뭐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항상 감시를 하고 있고 내 생각이나 행동을 읽어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분 중에 모든 방의 문을 잠그고 커튼을 굳게 치고 조명도 켜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위성을 통해서든 도청 장치를 통해서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는 게 네, 그 피해 망상이죠. 네. 그리고 피해 망상과 연관해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린다. 네, 모두가 나를 의식해서 행동한다거나 이런 관계 망상도 흔히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내 생각이나 행동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조종이 된다. 이런 조종 망상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들은 아닐 것 같아요. 피해 망상에 관계 망상, 또 조정 망상 여러 가지 망상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그렇다면 환청 같은 경우는 이 망상과 좀 관련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거겠네요. 네네. 뭐 환청의 내용이 망상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이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내 생각을 어떻게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 환청이 잔소리를 하고 위협을 하고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두 사람 이상의 목소리가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한다. 네. 이런 환청이 환자의 피해 망상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환청이 일방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내 생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청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뭐 특별한 신체적인 통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망상과 환청이 주요 증상이고, 이 외에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뭐 생각의 논리나 구조가 깨어지는 그런 증상 그리고 말이 지리멸렬해지는 이런 증상들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네네. 질문이나 상황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원래 하고자 한 말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순이나 단어의 구조가 깨지면서 존재하지 않는 신조어를 환자분들이 얘기하기도 하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굳어 보이고 전혀 말을 하지 않거나 뭐 음식을 전혀 삼키지 않는다거나 마론 인형처럼 외부에서 건드려 놓은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한다거나 그 심한 경우에는 이런 긴장증적인 행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 환자처럼 타인과의 교감이 어려워지고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즐거움, 관계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위생, 뭐 주변의 청결, 식사 이런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챙겨야 할 것들을 오히려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그렇군요. 이런 증상들은 병이 악화될수록 더 많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선 치료에 앞서서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할 텐데 조현병 진단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뭐 진단 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5가지 영역의 증상입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망상, 환청, 그리고 이제 와해된, 다시 말해서 뭔가 언어가 깨어진 이런 경우가 있고요. 행동도 뭔가 좀 이상하게 와해된 행동,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음성 증상, 이렇게 5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의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이로 인한 장애가 증상의 전후를 포함해서 6개월 이상 영향을 끼치는 경우. 네. 또한 이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장애가 있는 경우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과
지속 기간을 통해서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어야 하는 거죠. 네, 뭐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물질로 인해 유발되는 증상이 아니어야 하고요. 또한 뇌전증이나 종양 또는 내과적 증상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조현병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조현병 진단하는 데 있어서 임상적 관찰이 제일 중요하고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조현병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데 증상이 조현병처럼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조현병의 자세한 증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가짜 뉴스.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키워드에서는 조현병에 대한 가짜 뉴스를 바로잡고 팩트를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간혹 뉴스에서 묻지마 살인 범죄가 나타날 때 그 원인으로 이 조현병이 지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조현병에 걸리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얘기들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뭐 조현병이 악화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심한 증상이 아주 심한 일부 경우만 그런 거고요. 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0.4%의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은 일반인보다 서너 배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뭐 일반인과 크게 다른 뭐 폭력성이라든지 범죄 경향 이런 면에서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오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이런 건 오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오해도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직장 내 스트레스가 조현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속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회사에서 겪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뭐 환청이 막 들린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이런 글을 이제 불만의 글을 호소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큰 스트레스가 조현병의 원인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스트레스는 조현병을 촉발하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스트레스가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스트레스만으로 조현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회사원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정말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현병이 특히 뭐 남자의 경우에는 15세에서 25세에 이미 발병을 하고 네. 40세 이후에 조현병이 처음 발병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직장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조현병 발병하는 경우는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조현병은 치료해도 완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치병이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네. 사실인가요? 그렇죠. 조현병이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속설이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뭐 당뇨, 고혈압, 저도 얼마 전에 혈압이 높다고 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네네. 당뇨, 고혈압도 사실은 불치병인 거죠. 그죠. 평생 관리하는 병.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한번 발병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불치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 고혈압, 당뇨병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치료하면서 악화를 막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적절한 상담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관리를 한다면 조현병이 있더라도 건강한 생활, 뭐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현병은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 관리해 가면 잘 또 살아갈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 조현병에 대한 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이유도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치료가 꼭 필요한데 환자 스스로는 사실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선생님. 네. 그럴까요? 가끔 본인께서 저 조현병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혼자 아주 스스로? 초기에, 아주 초기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대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병전에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오히려 잘 표현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과 뭐 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 학대 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치료를 주저하게 되면 그만큼 치료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그동안 환자분의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향후에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정신 재활 문제에서도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적절하게 인지를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치료 방법도 알아볼게요. 조현병으로 이제 진단이 됐다. 그럼 어떤 치료를 적용하게 될까요? 네. 조현병의 주된 치료 방식은 약물 치료입니다. 아, 뭐 필요에 따라서 지적인 정신치료, 가족 상담, 교육 이런 것들 병행하지만 급성기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약물 치료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드물지만 그 전기 경련요법 이런 치료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도 개발이 되었는데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한 달 정도 효과가 유지되고 뭐 종류에 따라서는 3달까지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약물 수능도가 낮은 환자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병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약을 안 드시려고 복용을 안 하는 하시는 분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오히려 뭐 사회활동 활발히 하시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 뭐 아니면은 저기 시댁에 갈 때 약 먹고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사제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이런 약물 복용의 번거로움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지요. 그렇군요. 네.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 또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제 번거로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자,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 조현병 치료 잘 되는 편인가요? 요즘은 그 우수한 약도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치료가 정말 생각보다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조현병 자체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악화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바로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근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서 극복하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좀 케어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 증상이 이제 대부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고 원래 내가 알던 가족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이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족의 도움이 중요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가족분들께서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하시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이상할 때, 뭐 논리에서 벗어나고 그랬을 때 굳이 논쟁을 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리고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시고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현병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관심 어린 시선과 애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동성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